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기술의 부채 비율을 이용해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선수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기술에 대한 청약 정보를 주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청약하는 것 때문에 이 영상을 보러 오셨다면 살짝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를 이야기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부채 비율을 이제 볼 때 하나기술과 같은 이렇게 엄청난 큰 금액 그리고 장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부채 비율이 조금 높게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순수하게 부채 비율 전체로 볼 필요가 없다. 제가 하나기술 청약 영상을 찍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가자고 만든 영상이니까 청약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기술 부채를 이야기할 때 2019년도 부채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2019년도 부채 비율이 525%인데 이거를 순수하게 525%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요게 부채 총계고 요게 자본 총계입니다. 얘를 요거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2017년도는 630%, 2018년도는 847%, 2019년도는 525%고요. 2020년도 1분기 때는 요게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46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고 퍼센트를 보시면 일치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은 양호하다. 저 정도 회사 경영하는데 그 정도 부채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200에서 400%까지 넘어가면은 그래도 저 회사 부채가 조금 많네. 그래도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뭐 요 정도로 이해를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400% 이상이 되면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특히 400% 이상인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버는 만큼 또 뭐 이자 비용 지출하고 이래 버리면은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서 버리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400%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요거는 여담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가는 애들 많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약간 비전을 보고 돌아가는 게 바이오 회사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없고 상장은 되어 있는데 매출은 없고 그리고 계속 R&D 쪽에 투자가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유상증자 같은 걸 또 많이 해버리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돈을 계속 빌려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뭐 특히 뭐 제약사 같은 곳에서 신약 하나 잘 개발하면은 바로 예, 돌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자, 지금 하나기술 부채 비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요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계약 자산이고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부채도 장비 공급 계약을 할 때 부채를 하고 선수금도 장비 공급 계약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쪽에 개념들이 있는데 얘가 계약 자산이고요. 얘가 계약 부채, 얘가 선수금입니다. 계약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공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2차 전지 라인을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 과정에 있는 물품이 계약 자산에 포함이 된다.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어차피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수익으로 올려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쪽에 이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개념도 알아둬야 하는 게 뒤에 가서 한번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약 부채인데
우리가 계약을 했죠. 그리고 계약을 맺고 돈을 미리 받았고, 계약한 날짜가 되면은 제품, 하나기술이면 제품이겠죠. 제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계약한 날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 미리 받은 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약 부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면은 자산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리고 선수금은 요거는 이제 계약 부채랑 선수금이랑 요게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1,000억짜리를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하나기술이 2차전지 전체 라인을 1,000억에 수주를 했어요. 자, 이거 우리 계약하니까 자, 계약금으로 5억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쉽게 말해가지고 계약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0억짜리 장비를 만드는데 5억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우리 이거 1,000억짜리 장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다. 그래서 선수금을 좀 더. 그래 돼가지고 오케이 100억 줄게. 이래 되면은 요 100억이 이제 선수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9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895억이 계약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면은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게 있다면은 댓글로 한번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전에 선수금이 100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억짜리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우리 아파트로 치고 중도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야, 100억 받아가지고 만드는데 도저히 1,000억짜리 못 만들겠다. 야, 100억 더 줘.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895억이 795억이 되겠죠. 그럼 이 795억이 다시 계약 자산이 될 거고, 요 추가로 받았는 100억이 선수금에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목록으로 다시 이게 기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금에 그냥 금액이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선수금이 뒤에서 얘기해 드린다고 했던 게 유동부채라고 했죠. 지금 선수금이 보면은 뭐 영업부채 중에 유동부채로 들어가는데, 하나기술 재무제표에는 영업부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유동부채 중에 어떤 목록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받았는 게 44억이죠. 그리고 유동부채에 들어간다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중에 44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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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금으로 받았는 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 또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것도 있죠. 계약 부채는 여기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얘기 드렸던 계약 자산. 계약 자산은 부채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고 계약했는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내한테 들어올 자산이라고 그거를 회계상으로 자산을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채 비율에서 이 금액도 빼야 되냐? 사실상은 안 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뺐냐 하면은 결국 물건을 줘서 돈을 받으면은 이 돈은 부채 탕감에 많은 부분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에도 지금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결론을 하나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460%면은 일단 부채가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460%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현재 919억이라는 부채 총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자본 총계로 나누면은
460% 정도가 나왔죠. 근데 이 금액에서 계약 부채와 선수금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은 요거 이 금액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제가 잘못 계산했는 숫자 수정을 안 해놨네요.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퍼센트로 약 434% 정도가 되고요. 계약 자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얘는 물건을 공급하고 받았을 때 부채 탕감으로 100% 쓰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채 비율이 346%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요 부채 비율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이는 부채 비율이 진짜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얘기 드렸던 이 346%도 착한 부채로 다 깎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게 또 이제 오류가 빠지는 게 계약 자산인데, 자, 얘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 줬을 때 이 돈을 받아서 일부는 그 부채 탕감으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도 이제 더 들어가 가지고 이 금액이 다 100%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 채무 상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더 높게 봐야 되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또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미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채 비율에 모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다 사들인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계속 물건이 나가야 될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더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또 돈을 땡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다 부채 탕감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라는 첫 번째 가정이 붙은 거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이 돈이 다 부채 상환에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실제로는 아마 400% 정도까지는 부채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기술이 착한 부채가 있지만 부채 비율이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순진하게 현재 우리가 표면상에 보이는 460%가 순수하게 다 부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뭐 사실 시간 지나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도 까먹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한번 봐놓은 게 있고 나중에 또 뭐 PNT나 특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런 재무제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PNT나 뭐 PNE 솔루션 맞습니까?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장비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장비를 하나기술이나 PNT나 이런 데서 공급을 하잖아요. 원래는 한번 얘기 드렸는데 물건을 만들 때는 이 물건에 대한 자산은 예를 들어 하나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물건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한국이 있잖아요. 얘가 언제 물건이 출하되고 매출로 잡히냐면은 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배에 딱 실었을 때, 그때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이제 상대편 회사로 넘어갑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러시아로 하지 말고 LG 화학으로 합시다. 뭐 LG 화학이라고 치고 배터리 쪽으로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 하나기술에서 LG 화학 거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폴란드나 이런 데 뭐 공장을 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여기 한국에서 폴란드로 떠나는 배에 이 물건을 실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LG화학이 가지게 됩니다. 요때도 사실 조금 그 재무제표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건이 딱 실어가지고 출발할 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물론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얘가 해외에 도착해서 장비를 다 세팅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개 회사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라인이 전체가 돌지 않으면은 LG화학에서는 하나기술에도 돈을 안 줘요. 하나기술 장비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회사의 장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 라인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기술도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배에 실는 순간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이제 매출은 발생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처리되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하면은 PNT나 이런 하나기술 같은 2차전지 큰 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상 한번 제가 궁금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재무제표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